예, 우선 이번 첫 2학년 중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을 마친 신정중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첫 시험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했던 점수보다 대략 5에서 10점 정도씩은, 즉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틀리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대체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나? 혹은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였나? 내가 기대가 너무 많이 컸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고 어떤 부분들이 어렵게 출제됐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신정중학교 이번 내신 문제, 2학년 첫 내신 문제의 좀 특징들, 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특징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은 총 24문제 중에서요. 문학이 1단원이었던 문학이 12문제, 뒤에 나오는 비문학 단원들 설명 방법에 관한 것들이 12문제, 아마 선생님께서 두 분께서 동일하게 나눠서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꼈겠지만 대부분의 오답이 이 문학 12문제 안에서 발생했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좀 특징입니다. 제가 봐도 실제로 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꼬아져 있는 상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좀 특징 첫 번째. 일단, 익숙한 표현을 좀 생소하게, 낯설게 바꿔놓으신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문제 실제 살펴보겠지만, 저도 학원 수업을 하면서 항상 그냥 뭐 입에 바르듯이 고향에 대한 씁쓸함, 고향에 대한 상실감 늘 쓰던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느낀다라고 학생들을 외웠을 텐데, 자, 그 부분을 고향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는 아니 그게 똑같은 말인데 왜 틀렸냐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이 아직은 문학을 마음으로 느끼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로 공부하는 경우,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들었고 내가 외웠던 표현들이 아니라면 이게 맞는지 아닌 건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따 가서 실제로 살펴보시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 보기를 참과 거짓으로 섞어 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보기에서, 자,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답이에서 정답이야 라고 거의 외우듯이 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기를 길게 가면서 보기를 앞과 뒤의 내용에 A and B로 섞어 놓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A는 맞는데 뒤에 있는 B가 틀리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나온 걸 보고서 그래 이거야 이게 맞는 답이지 하고 뒤에 갔더니 뒤에 있는 건 틀려요. 자, 학생들,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아직 이런 시험 유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쉽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에서는 쓰지도 않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특히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을 볼 때는 반드시 보기에 앞과 뒤 모두 OX를 체크해가면서 푸는 습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자, 저희가 교과서에 텍스트 내용들이 나오면 뒤에 실제로 이러한 학습활동이라 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학습활동에 가면 실제로 이번 동백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있는 시가 있고요. 그 시에 대해서 변형시킨 내용이 뒤에 학습활동에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변형된 내용을 끌어오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문제를 만들어 놓는데, 자, 이번 신정중학교 시험에서는 학습활동을 또 한 번 변형시켜서 선생님께서 어떤 글을 창작해서 내셨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문제를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그냥
시도 소설도 지식으로 외운 학생들은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70점점제 점수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런 학생들도 시험이 쉽게 나오는 외워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90점 넘을 수 있는 저 학생들일 텐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90점은 고사하고 더 본인의 실력보다 더 많은 두세 문제 정도는 더 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올바른 정답에서 자 너무나 명확하게 총 만약에 30자의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단 한 글자의 단어만 바꿔서 틀린 답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올바른 정답에서 한 글자만 바꿔도 얘는 오답이 돼버리는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눈에 보였습니다. 딱 저거에만 걸려도 한 문제만 틀려도 지금 총 24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한 문제당 4점에서 5점 정도 대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제 틀리면 80점대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체감되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낮게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정리한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지 문제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제시되는 건 외부 지문이 아니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마 걱정 나오고 뒤에 백석의 고향, 그 다음에 정지용의 고향, 수도 없이 많은 지식으로 아이들 공부했고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왜 틀렸냐? 자, 이걸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런 함정들이 보입니다. 자, 1번은 1번을 틀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아마 문제를 빠르게 읽으려다가 실수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1번에서는 가와나의 말하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자, 이거가 이제 답이 1번인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계속해서 봤던 표현이 조금 다르게 변형된 문제에서 학생들이 낯설게 느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가에 말하는 이는, 자, 엄마 걱정에서 말하는 이는 보통 저희도 수업을 이렇게 해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슬픔이 느껴진다.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선 그걸 살짝 변형시켜서 가에 말하는 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자, 어린 시절을 슬프게 기억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저거 당연히 두 개 같은 말 아니냐라고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문제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본다라면 학생들이 분명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도 그렇지만 자소서도 그렇고 모든 데서 말하는 이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어린 시절을 슬프게 아련하게 기억하고 있다, 슬프게 기억하고 있다. 좀 정형화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잊지 못하는 건 맞죠. 근데 어떻게 잊지 못하는지도 좀 빠져 있고요. 이렇게 변형시킨 함정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지식이 있다라면 항상 예측이 가능한 좀 변형된 제시문이었고요. 그다음 2번도 조금 틀린 친구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짝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요. 아까 이게 그겁니다. 우리가 보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이 있으면요. 앞에 있는 말이 있고 뒤에 있는 말처럼 좀 쪼개서 이 제시문이 보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 말로 구성되는 세트가 바로 이 2번 문제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답이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건데 4번이거든요. 대화 형식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1번이라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가에서 찬바처럼은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로이 지내던 말하는 이의 어린 시절을 비유한 것. 자, 찬밥처럼이란 표현은 가시에 나와요. 자, 근데 고향을 떠나 있는 건 나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로이 지내는 건 가시에 나오고 나시에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가시에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을 쪼갰을 때 가에서 찬밥처럼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로이 지내던 이 부분에서 고향을 떠나 있다라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조금 당황하고 헷갈리다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는 실수. 그래서 반드시 보기가 길어질수록 한마디 한마디에 OX, OX를 표시하고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래, 감각적 이미지 맞아. 그래서 말하는 이의 어린 시절,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에 대한 거라고 후회라는 정석을 효과적으로 전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시는 요령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3번 문제는 3번 문제 역시 말장난이거든요. 있는 거. 혹시라도 3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있다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앓는 게 아니죠. 나라가 아니라 낯선 지역이 돼야 되는 표현입니다. 저 표현 하나만 바꿔주면 나라가 아니라 지역으로 바꿔주면 얘도 맞는 표현인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시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 나온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겠죠.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 외롭고 서글픈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 예, 이거예요. 아까 1번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말하는 어린 시절을 외롭고 서글펐던 부정적인 기억으로 갖고 있다. 보통 이렇게 했는데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말을 아까 1번에서 바꿔놓은 거 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저는 사실 처음 해보고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공감하는,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분명 이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나의 말하는 이를 바꿔 씁니다. 자, 나의 말하는 이는 백석의 고향이에요. 자, 그런데 걔를 바꿔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답니다. 근데 이 밑에 바꿔 있는 시는요,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가의 엄마 걱정을 기반으로 쓴 시가 돼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말한 이를 바꿨는데 가의 엄마 걱정으로 변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엄마 걱정의 화자라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풀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풀다가 이거 뭐지? 왜 답이 없지? 했는데 그냥 저희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그냥 빠르빨리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석의 고향은요,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워하고 있는 이 걱정을 가진 화자가 엄마 걱정의 시를 또 바꿔버린, 자, 이 보기의 시는 엄마 걱정의 시를 화자를 누구로 바꿔요? 예, 엄마로 바꿔서 이 두 가지,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 화자를 바꾼 거와 고향에 나온 그리워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엔 저도 뭔 소린가 할 정도로 조금 애매하게 설명이 되던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3점밖에 안 주셨는지는 저도 미스테리합니다만. 자, 집 떠난 아들 걱정. 엄마 걱정을 일단 엄마가 화자가 되니까 엄마 내용이 뭘로 바뀌겠어요? 아들을 뭐 하는 거?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너의 소식으로 가슴속 눈서리를 모두 녹여주었으면 하니까 상황이 뭐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까지도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하는 자, 고향에 말하는 이 아들이 가족을 걱정한다는 설정. 자, 나의는요, 아예 아들이 가족을 걱정하는, 백석의 고향에서는 아들이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네. 얘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했다라면. 그 다음에 나에 드러난 고향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새로운 시를 표현해 보겠어. 나 백석의 고향에 대한 관점은 대신 여기는 고향에 대한 관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아예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달리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이라는 주제. 그렇네요. 자, 나는 고향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달리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담아서 쓰겠다라는, 예, 엉뚱하지만 얘가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와 달리 말하는 이의 목소리만으로 시의 정서를 표현해 보겠다. 자, 나에서는요, 의원과 나의 대화가 일어나죠. 자, 대화가 아니라 여기서는 엄마의 말하는 이의 목소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우울한 분위기를 바꿔. 자, 중요한 건 나 백석의 고향은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죠.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시로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예, 리을이, 디귿하고 리을만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을 거고요. 3점짜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틀린 문제를 보면 6, 8, 12번 문제들입니다. 도대체 6번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도 사실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와 다를 읽고 나눈 감상입니다. 자, 나는 백석의 고향. 그 다음에 다는 정지용의 고향입니다. 한쪽은 고향을 그리웠고 따뜻한 곳으로, 정지용의 고향은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도 틀린 친구들은 이 단어 때문에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타양이 뭐예요? 이제 수업 시간이면 물어라도 봤을 텐데, 타양은 고향이 아닌 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북관이라는 타양이라는 곳에 있었던 거죠. 타양에서의 정서를 노래한 나와 달리. 예, 말이 잘못됐네요. 이 다에서는 고향에서 느낀 정서를 느끼게 되는 거. 맞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타양의 정서를 노래한 거죠. 예. 북관이라는 타양에서 고향을 병원에 갔다가 느끼게 된 거고, 나는 고향을 갔는데 거기서 상실감을 느끼는 거니까 맞게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는 편안함, 친근함이 느껴지는 데 비해 그렇습니다. 다에서는 상실감, 씁쓸감. 이건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나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가 힘듦. 자, 아파가지고 힘들었다가 의원을 만났더니 반갑고요. 나중에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고향을 느꼈으니까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것도 맞고요. 나에서 손길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맞는데, 다에서의 하늘은 변한 거, 안 변한 거, 안 변한 거니까, 안 변한 것은 오히려 상실감을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 고향처럼 고향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을은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린 겁니다. 예, 이렇게 앞뒤를 꼭 쪼개서 보셔야 되고, 나와 다른 고향이라는 대상을 노래하고 있지만, 예, 맞습니다. 관점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고 주제까지 달라지게 된다라는 2번 단원의 목표인 맞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니은, 디귿, 미음인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의외로 쉽게 풀렸어요. 있는 거. 자, 이 시 가자스랴, 보자스랴라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다까지 다 들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이 후민가라는 건 여기도 나오지만 16개가 연달아 나오는 시조고요. 작가가 누구야? 양반인 정철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양반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인데, 여기서만큼은 뭘 해요? 예, 청유, 하자, 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써서 거부감을 줄이게 했다라는 것만 알면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1번이죠. 자, 이 시조만큼, 요 시조만큼에서의 말하는 이의 신부는 작가는 양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한 뭘로 설정돼 있다? 예, 농부로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같이 let's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가 사용됐다라는 걸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시가 저렇게 여러 개, 비읍까지 있는 보기 중에서 이것저것 다 골라야 되는 문제였다라면, 이제 더 어려운 건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요, 사실 저도 마지막 막판에 가서 시점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작품들, 외부 작품들 여러 가지 연습을 시키긴 했는데, 거기를 잘 따라오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들은 저도 확인을 하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시험 가서 그것들이 얼마나 풀렸는지는 조금 미주심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어렵게 내는 시험은 많지는 않아요. 시점을 바꿔서 쓰게 하는 것들은 보통 수행평가로 진행했던 것들이기도 하고, 여기처럼 시점, 더군다나 뒤에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는 시점의 효과 플러스 시점을 바꾼 그 개념까지도 확인을 하는 문제들. 2중, 3중으로 표현된 최상 등급의 문제들이 그것도 첫 시험에 나와버렸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고요. 자, 잠시만요. 문자가 하나 오기 위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요. 학생들이 문자를 좀 보내네요. 자, 동백꽃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다 나와버렸고요. 8번은 쉬우니까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거로 갔다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은 오늘도 또 얼리었다라는 소설의 맨 첫 부분이 되겠죠. 이거 시간 순서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꼭 알 수 있었을 거고요. 자, 9번 문제도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자, 9번 문제는 여러분 말장난이라 표현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기를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9번 틀린 친구들은 이거죠. 자, 니은에 가면요 마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 마름. 자,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설명할 때 마름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신분 차이 이걸 외워버리거든요. 자, 그랬던 친구들은 자, 마름은 나의 신분으로 나가 점순이에게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이유를 드러낸다. 신분 차이예요. 신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입니다. 마름은 나의 신분이 아니라 점순이네 집에 점순이 아버지의 신분입니다. 이거 단어 하나로 답이 2번이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문제 10번이네요. 자, 10번 문제. 문제 10번. 아마 제일 많은 친구들이 틀렸고 답도 수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가보죠. 10번 문제. 일단은 서술자를 다니까 원래 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걔를 얘처럼 바꿨으니까 얘의 시점도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러고 보니 자, 일단 나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3인칭으로 바뀌었고요. 3인칭으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속마음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셔야 돼요. 속마음 과장해서 일부러 크게 웃은 것도 쑥스럽고 부끄러웠으나 나오죠. 그 다음에 도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이런 거 보면 다 나오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파악하시는 것까지가 일단 1차적 목적이에요. 일단 이거가 되고 난 뒤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꿨구나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그 뒤에 내려와서 자, 그 보기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내용을 올바른 걸 파악하셔야 돼요. 의외로 찾아져요. 자, 서술자가 주인공에서 이야기 속의 관찰자로, 자, 서술자가 주인공에서 이야기 속의, 자, 관찰자가 아니죠. 이야기 속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속도 아니에요. 이야기 바깥에 있기 때문에 3인칭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서술자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의도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만 독자에게 관찰한 내용만 나오는 거 안 돼요. 자, 문제는 자, 리을입니다. 자, 이거 리을로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은데 아까도 여기서 나왔지만요, 여러분. 3인칭 시점들, 관찰자 시점이든 전적 작가 시점이든 그 두 시점들은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작품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속으셨어요. 요 글자 하나, 속이라는 글자만 하나 뭘로 바꿨어야 돼.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전달함으로써 자, 이러면 맞는데 우리가 대부분 공부했던 건 해학성이 사라진다, 해학성이 떨어진다를 공부했던 거지 이러한 단어 하나 작품 속이냐 바깥이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이거에서 문제가 틀리게 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이 많은 보기 중에서 하나만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10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저 부분 고민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11번 문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학교 문제들이 11번 문제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번 문제는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앞에 문학 부분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분을 다음 자 이 문제도요, 문제를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자 글을 다음과 같은 글과 동일한 시점으로 바꿔 쓰기 위해, 자 그러면 자는 우리가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얘를 다음 이 글과 같은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시점이 뭔지 확인하세요. 자, 나는 금년 6살 난 천예입니다. 자, 솔직하게 학원에서 수업 들은 친구들은 바로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 얘기 나오고 오키 얘기 나오고 아저씨 얘기 나와요. 그러면 사랑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 오키, 어머니, 아이고 뭐 이러면서 나왔던 작품인데 이거면 바로 나와야 되죠.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동백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랑손이가 어머니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뭘 가지고 파악하셔야 되냐면, 일단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인데 계속 우리 엄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얘기하고, 어머니가 달걀을 먹고요, 아저씨 얘기 나와요. 자기 얘기 안 하고 계속 딴 사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인칭 주인공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면 어떤 부분들을 바꿔줘야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1인칭 주인공의 마음, 즉 속마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얘가 사라져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시게 서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거를 연습을 다 했지만 실제 문제에서 보면 어렵죠. 자, 그리고 1번.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고. 자, 이건 누구였어? 원래 작품에서의 누구야? 1인칭 주인공이었던 나가 지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고. 자, 이 속마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삭제되는 거 맞아요. 자, 2번.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제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되는지 모른답니다. 이건 누구의 모양? 이거 역시 나의 속마음이에요. 자, 이 녀석이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될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자, 이것도 보셔야 되는 게, 자, 그는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1인칭 관찰자로 가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부분이 뭐였어? 속마음이었단 말이야. 1인칭 관찰자인 그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됐어야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나를 그로 바꿔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얼기매라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단어가 빠지고 울음을 놓았다라고 객관적인 묘사로 바뀌었고요. 서술로. 자,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와서 그럼 너 이다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어. 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하실 건 직접 인용되어 있는 부분은 바뀔 필요가 없고요.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자, 이거는 느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꿨어? 찾은 듯한 관찰 표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5번.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면 명색이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해. 일단 나를 그로 바꿔주는 거 맞고요. 뭘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이라는 속마음이 뭐가 돼야 돼? 삭제가 되고 그냥 그래 하고 무턱대다라는 주관적인 표현도 빠지고 그래 하고 그냥 대답했다라고 아주 객관적인 서술로 바뀌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학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웠던 부분을 고르라면 제일 어려웠던 건 10번과 12번 문제였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에서도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바꾸면 틀린 말에서 옳은 답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점하면서 당황한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수준의 난이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으나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체킹하고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느낌으로 푸는 문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보기를 쪼개서 관찰하고 OX 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이번에도 조금 화가 났던 학생들에게 났던 부분인데, 제가 교과서가 아닌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가져올 때마다 이거 안 나오는데요, 이거 시험 범위 아닌데요 라는 말,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꼭 외부 지문이 나온다라는 게 꼭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기에서 얼마든지 외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 만족하는 공부로는 이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시험은 끝났지만 다음 시험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뭘 놓치고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지난 기출문제 중에 특히 문학 파트에 대한 해설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